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저희 상반기 대표 표준 중에 하나인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시스템 관련 표준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표준이 15개 파트로 전체적인 체계가 준비되어 있고요. 상반기에 한 7개 파트가 준비가 되어서 표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표준이 현재까지 어떤 내용으로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애트리 임정일 책임님을 모시고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임정일 책임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면, 임정일 책임님은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에 근무 중이시고요. ITOT뿐만 아니라 저희 TTA 그리고 사물 인터넷 융합 포럼 등 국내 다양한 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저희 표준화 대표 주자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책임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애트리 표준연구본부 임정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애트리가 현재 주관 기관을 맡고 그 여러 참여기관과 함께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그 앞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생활안전 관련 예방 서비스 시스템 관련 시리즈 표준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목차를 간단히 보시면 일단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가 무엇인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시스템 표준 개발 현황, 그리고 그에 대한 그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로 쓰여질 만한 예방 서비스 모델, 그리고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시스템 기술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를 저희가 기술 개발하게 된 배경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기존 대응을 보시면, 기존 서비스, 유사한 서비스들을 보시면 사용자가 위험 정보를 찾아 들어가는 형태의 서비스들이 기존 서비스입니다. 근데 저희가 느끼기에 개별 사용자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실시간 위험 서비스 알림을 주면 어떨까, 그리고 그 국민이 이런 서비스의 혜택을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직접 위험을 공유함에 따라서 그 위험 정보의 생산에 참여하는 형태는 어떨까, 그리고 이런 위험들에 대해서 사전에 체험적으로 예방 연습을 해보는 이런 체험형 교육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본 서비스 기술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그 아주 사소한 위험도 있죠. 길가에 예를 들어서 인도가 파였다든가 저런 웅덩이, 그리고 뭐 치안 사고, 빙판길, 이런 다양한 위험에 대해서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그리고 개인이 또한 참여형, 체험형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존 서비스가 유사한 게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일단 보기에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3개를 찾았습니다. 안전디딤돌, 생활안전지도, 안전신문고, 이런 서비스들과 우리가 기술 개발이 끝나면 이루어지게 될 서비스들에 대해서 차이별점을 좀 살펴보면요. 서비스 이용 형태는 기존 서비스들이 사용자가 위험을 수신하는 재난문자 같은 수신형,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위험을 찾아 들어가는 사용자 접근형, 그리고 사용자가 민원 신고의 지금은 형태지만 이런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들이 각각 갖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3가지 형태의 모든 서비스 이용 형태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서비스 유형을 보면 지역 기반의 실시간 위험 알림, 이게 재난 문자가 되겠죠. 그리고 발생된 그 위험 정보를 통계 정보를 기반해서 위험이 있는 정보를 지도에 표현해 준다든가 이런 형태, 그리고 생활에 불편한 민원 신고 형태, 이런 형태가 위주인데, 저희는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 기반에서 위험을 알림을 받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 유형을 갖출까 합니다. 그리고 정보 획득 입장에서 보면 주로 지자체의 공공안전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고, 일부는 민원 신고를 위한 크라우드 소싱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지자체 정보와 그리고 사용자 크라우드 소싱, 사용자가 직접 제공하는 게 되겠죠. 또한 사용자보다도 SNS를 통한 기존 위험들이 수집될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 크라우드 소싱까지 하게 돼서 정보 획득 방법을 다양하게 가져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보의 형태를 보면 보통 이력 정보들을 주로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사용자 개인 대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석 예측해서 알려주는 형태의 정보 형태를 갖고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알림 대상은 대부분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용자의 프로파일에 맞춰서 그 개인의 특성에 따른 그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계 기반 그 안전망 운영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나에게 닥친 위험뿐만 아니라 그 나와 관계된 예를 들면 부모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위험 정보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표출 방식은 기존 시스템은 재난안전 문자와 같다든가 지도의 단순 위험도나 안전도를 표현하는 수준인데 저희는 문자, 음성, 진동, 이미지, 지도 채팅 하여서 다양한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아니면 사용자의 장애 유무에 따라서 필요한 그 표출 방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드려서 쉽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아직 쉽게 국민 여러분이 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 중인데요. 아직 완성된 보는 아니지만 여러분께 쉽게 소개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동영상 부탁. 이제 당신에게도 수호천사가 생깁니다. 처음 가는 낯선 장소를 지날 때에도 익숙했던 장소가 어느 날 갑자기 위험해졌을 때도 당신의 손 안에서 위험을 알려주고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내 손 안에 수호천사.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평소와 다름없는 출근길. 어머, 스마트폰에서 전방에 위험이 있다고 알려주네요. 정말로 도로가 파손되어 있네요? 미리 알려줘서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앞서 지나간 사람이 있었네요. 휴대전화로 찰칵찰칵 뭘 하는 거죠? 아하, 위험 정보를 공유했군요. 이렇게 위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바로 일상생활 위험 알림 서비스인데요. 장애인에게 우회 알림을, 비장애인에겐 주의 알림을, 어린이의 경우엔 부모님에게도 안전정보를 전달하는데요. 내게 꼭 맞는 정보, 어떻게 미리 알고 제공되는 걸까요? 먼저 성별이나 불편한 곳,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가족까지 생활안전 서비스에 우리의 정보를 등록하는데요. 그러면 나에게 맞는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발생 시간과 장소를 분석하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실종 아동 정보를 전달. 함께 노력한다면 골든타임 내에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머, 실종 알림 서비스로 치매 환자나 반려동물도 찾을 수 있다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언제든 누구든 찾을 수 있는 거군요. 도로에서 위험물을 운송하던 자동차가 전복되었습니다. 자, 이제 사고 정보는 곧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유해물질 유출 알림으로 알려지는데요. 이때도 개별 맞춤형 정보로 사건 발생 장소, 대피소 위치 등 안전 정보를 제공합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물가에 주차된 차량은 위험하겠어요. 이때도 해당 지역 거주자나 일시 방문자 모두에게 미리 침수 정보 알림을 보내줍니다. 공기가 안 좋은 날, 노약자나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비를 위한 맞춤형 정보도 제공합니다. 우리에게 유용한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계속 알아볼까요? 근처에서 유행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유행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인근 거주자에게 예방정보 알림을 제공합니다.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또한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는 낯선 장소에서도 사고를 대비하는데요.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건물의 내진 설계, 화재 예방 시설 등의 정보를 활용해 생활안전 지수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안전 정보를 알려줍니다.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는 우리 가족도 지켜줍니다. 부녀자, 노약자 등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낯선 곳을 방문했을 때 과거 발생한 범죄 정보와 시간, 장소, 날씨 등 상황에 따라 위험 지역에 접근할 경우 알려주고 해당 정보는 우리 가족에게도 전송되는데요. 위험한 장소는 미리미리 우회할 수 있겠죠? 이렇게 유용한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어떻게 운용되나요? 첫 번째, 사람들이 공유한 신규 위험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두 번째, 정부나 공공기관이 가진 안전정보와 결합한 후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의 기술로 가공해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위험 상황 대처도 예습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에선 가능합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1층으로 갈게요. 어머, 엘리베이터가 멈췄네요. 엘리베이터에서는 멈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린이 여러분, 침착하게 안전 손잡이를 잡으세요. 엘리베이터에는 위치 정보를 담은 고유 번호가 있기 때문에 비상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화재 상황을 대비해 볼까요? 주방에 불이 났습니다. 소화기를 찾아 불을 꺼주세요. 집안에 있는 소화기나 복도에 있는 소화전을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합니다. VR, AR 생활안전 예방 교육을 통해 사고를 미리 경험해보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대비는 정보로부터, 대처는 경험으로부터, 예방은 우리 모두로부터.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 지켜줄 수 있는 내 손 안의 수호천사.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서 있는 위험들을 우리가 미리 알림을 받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나 우리와 관계된 가족, 부모님, 자녀와 같은 관계된 사람의 위험이 처한 경우에도 알림을 받고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일상생활 속 다양한 위험을 보시면 아주 소소한 위험들입니다. 특히나 재난이나 이런 생명과 직접적 연결된 것들은 특화된 서비스, 예를 들면 재난안전 문자 같은 서비스가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사소한 위험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맞춤형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안 오실 수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면, 예를 들면 저희가 극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백화점 이런 곳을 방문을 하게 된다고 칠 때 과연 이 건물이 내가 안전한 건물일지 미리 알고 싶은 경우도 생기죠. 예를 들면 저 그림 중에서 제가 일시적으로 다리를 다쳐서 휠체어를 타게 됐다고 보면, 이런 경우 이런 일반인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과 저처럼 일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당 건물을 들어간다 치면 기본적인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은 둘 다 똑같이 받게 되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대피를 해야 될 경우 비상 대피로를 보여준다 치면 저에게는 계단이나 이런 휠체어가 갈 수 없는 대피로는 보여주지 않고 휠체어가 가능한 이동이 가능한 대피로만 보여주게 됩니다.
다른 비장애인에게는 모든 대피할 수 있는 대피를 보여주게 되죠. 이렇듯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제공하는 정보가 달리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맞춤형의 한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생활안전 예방 시스템 관련돼서 시리즈 표준으로 약 지금 13부의 직접적 관련된 표준과 2개의 그 간접적 관련된 표준을 개발하고 하나의 기술 보고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부부터 7부까지는 상반기 6월에 제정이 완료됐고, 그리고 8부 접근성 관련된 사항과 그리고 기능 적합성 시험 관련된 12부의 경우는 그 지금 회원사 의견 수렴이 오늘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서 아마 12월에 제정이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보고서는 이번 달 10월 달에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2021년도, 2022년도 관련돼서 기술 개발 단계에 따른 표준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뒤에부터 각 표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부 참조 구조는 이 생활안전 예방 시스템 전체에 대한 그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제공하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조를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조 구조는 이 그림에 보시는 구성 요소들 전체를 아우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시스템은 쉽게 간단히 얘기하면 사용자 단말과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플랫폼으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연결되는 외부 정보 제공 DB가 있고 제3자 서비스 제공자와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 단말은 그 위험 정보 입력 기능, 그리고 위험 정보 표출, 프로파일링, 그리고 위치 정보 수집 기능들을 갖고 있고요.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는 서비스 서브 플랫폼, 그리고 공간 관리, 수집, 분석, 공통 기반 서브 플랫폼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외부 정보 제공 DB란 것은 그 기존의 그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제공되는 그 위험 정보라든가 기상청에서 제공되는 날씨 정보, 이런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그 관련 정보를 수집해 올 수 있는 외부 정보 제공 소스가 됩니다. 그리고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는 이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시스템에서 생성한 위험 정보를 활용해서 또 다른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그 동작 절차를 보면 사용자 신고 기반, 아까 크라우드 소싱 있죠. 사용자 신고에 기반한 동작 절차와 그리고 외부 정보 제공 DB로부터 수집해서 분석 가공해서 생성한 정보를 기반한 그 동작 절차가 있습니다. 세부 정보는 플로우를 보시면 알겠고요. 사용자의 신고에 따라서 위험 신고가 들어오면 그 위험 정보를 관련 부가 정보가 필요한 그 정보를 수집해서 그걸 분석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위험이 해소된 경우 그 경우도 사용자가 직접 이 경우 내 위치 주변에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람이 오는데 실제 보니까 그 위험이 해소됐더라 하면 위험 해제 신고를 통해 가지고 그 위험 정보가 해소되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외부 정보 기반 동작 절차는 신고만 없고 이후의 기본 절차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의 플랫폼 요구사항은 이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플랫폼 각 기능들이 갖고 있는 서브 플랫폼들에 대한 그 요구사항들을 세부적으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부 같은 경우는 단말 요구사항은 그 단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그 단말의 각 기능들에 대한 그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험 정보 입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표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프로파일 관리, 위치 정보 수집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사용자 단말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요구사항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표준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부 연동 요구사항은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플랫폼이 외부 정보 제공 DB나 제3자 서비스 제공자와 연동을 할 때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것과의 직접적인 연동을 할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이미 제공 측에서 기존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서 제공하는 그 인터페이스 방식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요구사항은 정의를 하지 않고 별도의 이와 관계없는 시스템이 인터페이스를 정보를 주고받을 때 연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소싱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단말이나 그리고 외부 단말이나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의 경우는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플랫폼과 사용자 단말 사이에 어떤 형태의 프로토콜, 어떤 형태의 데이터 포맷을 가지고 그 정보를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그 해당 인터페이스별로 세부의 데이터 포맷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부에 같은 경우는 생활안전 정보 연동 인터페이스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4부에서 연동 요구사항을 도출을 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인터페이스가 각각 갖춰야 될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사용자의 접근성 프로파일 요구사항입니다. 사용자 프로파일 이외에 사용자의 장애라든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뭐 노약자라든가 이런 안전 약자의 관점에서 프로파일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부 오픈 API는 아마 21년도 제정 목표를 갖고 지금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플랫폼이 생성한 위험 정보를 제3자 서비스 제공자가 갖고 가서 그걸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그 제공하는데 어떤 형태의 오픈 API를 정의를 할지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룰 거고요.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의 예를 들면 뭐 내비게이션 업체 같은 경우 위험 정보를 가져다가 그 위험 정보가 있는 곳을 회피 우회할 수 있는 뭐 이런 서비스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10부 같은 경우는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플랫폼과 단말들을 어떻게 뭐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단말을 배포를 하고 관리를 할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22년도 제정 예정이고요. 그리고 접근성 프로파일 활용 가이드 관련해서 그 보편적 설계 기법, 프로파일 그 안전약자를 위해서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부는 기능 적합성 시험은 그 지금은 그 제2부에서 다루고 있는 플랫폼의 각 기능이 적절히 되는지에 대한 기능 적합성 시험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올해 12월 달 제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13부 상호 운영성은 외부 정보 제공 DB 그리고 뭐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플랫폼 그리고 사용자 단말이 유기적으로 상호 연동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고요. 내년도 아마 제정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 모델 및 시나리오 기술 보고서는 이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은 서비스들을 수십 가지를 우선 도출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15개를 작년 그 안전산업박람회에서 대국민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15개를 일단 추려서 그 기술 보고서로 만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올해 저희가 이제 본 기술 개발에서 우선적으로 예로서 8가지 서비스 모델을 그 구현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 그 동영상에서 8가지 서비스는 소개됐다고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확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시스템 기술 개발 계획인데요. 저희가 지금 본 그 기술 개발은 3개의 세부 과제로 해서 저희가 애트리가 1세부와 3세부 주관을 맡고 있고 전체 연구단 주관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가 작년에 개념 증명 수준에서 지났고 2차년도 기술 개발하고 3차년도 통합 시험하고 4차년도는 그 실증을 하고 지자체 시범 서비스를 5차년도에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후에는 서비스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아쉽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임정일 책임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 표준에 대해서 6월에 저희 표준총회에서 채택되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표준 제목만 볼 때는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싶었는데 동영상이 곁들여지니 한층 이해하기 쉬웠고요. 또 이 표준이 얼마나 중요하고 실제 적용이 되면 얼마나 널리 사용될 수 있을까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앞에서 안내해 드렸는데 질문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발표를 너무 훌륭하게 해주셔서 질문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꼭 이 자리를 빌어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저희가 많이 듣는 질문인데 그럼 이 표준은 도대체 언제쯤이나 우리가 쓸 수 있을까? 이 시점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표준에 따라서 이제 생활안전 예방 서비스 시스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단계는 R&D 단계고요.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기술 개발 계획에 따르면 4차년도 돼서 실증을 할 때 일부 대표 시민을 뽑아서 서비스를 임시로 해볼 계획이고 5차년도 가서 한 개 지자체를 특정을 해서 지자체에 시범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R&D 차원에서의 일은 끝나게 되고 만약 정부 행안부 차원에서 이후에 이 서비스를 전 국민 대상으로 하겠다 하면 이후에 정보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대국민 서비스가 시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보화 서비스 꼭 성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첫 번째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일 책임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